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 수진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69세 박순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살아야 하거든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이 안 돼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살아온 이 집,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실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민수 오빠 사업 때문에 빚 보증을 서야 하는데 집이 시어머니 명의면 안 된대요. 순자의 머릿속에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5년 아들 민수가 수진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자란 명문대 출신의 수진. 처음부터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를 업신여기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결혼할게요. 민수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순자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을 신혼집 전세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수지는 그날만큼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10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고향에 있던 작은 땅을 팔아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수지는 병원에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관심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목록이었다는 것을. 2012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자는 오열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 그 사람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어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주들이라도 보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순자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작은 아파트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 파세요. 그 돈으로 우리 큰 집으로 이사가요.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는 방 큰 집으로요. 수진의 제안이었습니다. 순자는 의심 없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억 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보험금이랑 합치면 3억 2천이네요. 여기에 제가 대출 좀 받아서 4억짜리 아파트 살게요. 수진은 활짝 웃었습니다.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할게요. 당연히 어머니 돈으로 산 거니까요. 순자는 감격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 주는구나. 하지만 계약서를 쓸 때 수진이 슬쩍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대출이 좀 많아서요. 일단은 제 명의로 해야 대출이 나온대요. 나중에 바꿔드릴게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순자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좀 조용히 다니세요. 애들 학원 가느라 새벽에 나가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어머니, 김치는 좀 싱겁게 담그세요. 애들이 짜다고 안 먹어요. 어머니, 거실에서 TV 소리 좀 줄이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하나씩 하나씩 집안에서 순자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참았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첫째 손주 지훈이는 고등학생, 둘째 지은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 이 최고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방에서 공부하지 마. 냄새 나잖아. 할머니가 듣는 앞에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 민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015년 순자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수진이 병원비 영수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모셔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연금으로 최대한 생활비를 보태려 했습니다. 월 70만 원. 전부를 생활비로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어머니 용돈도 쓰셔야죠. 수지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2017년 순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700만 원이래요. 내가 가진 돈으로 할게. 순자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800만 원.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제 룸메이트가 와인데 방 좀 비워주시면 안 돼요? 대학생이 된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거실에서 있을게. 그리고 할머니, 친구들 오는 날은 할머니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요즘 애들이 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손주가 나한테 이런 말을? 지훈아.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둘째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지은이는 할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었어. 싫어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손맛. 좀 별로예요. 순자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키운 손주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한 아이들이.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너무 힘들구나. 엄마, 회사 일이 많아요. 피곤해요. 그래. 힘들지. 미안하다. 왜 엄마가 미안해요? 푹 쉬세요, 엄마. 민수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수진과 자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아들은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순자는 우연히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애들도 크고, 이제 우리 생활도 좀 생각해야죠. 수진아. 엄마가 어디가? 요양원이요. 요즘 좋은 요양원 많아요.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어머니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볼게.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아, 너마저. 그날 이후 순자는 집안에서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식사도 혼자 차려 먹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드실 반찬은 냉장고에 따로 담아뒀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고맙다. 순자는 자신의 작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나가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손주들은 이제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갈 때도 못 본 척 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자꾸 밖에 나오세요? 거실 좀 쓰게 해주세요. 지은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되면 순자는 혼자 흐느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리워요.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쌓였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이러다가 집까지 날아가겠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집은 괜찮아. 엄마 명의잖아. 그게 문제예요.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순자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거예요. 근데 지금 명의 이전을 못하면 채권자들이 집을 압류할 수도 있어요. 그 대화를 듣고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집이 내 명의가 아니었구나. 애초에 며느리가 자기 명의로 했구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억 2천만 원. 내 전 재산으로 산 집이 내 명의가 아니었다니. 다음 날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진 말. 그리고 어머니 사실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 집안에 뭐가 되었을까?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힘없는 눈빛. 나도 한때는 젊었는데 예뻤는데. 순자는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 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갓 태어난 민수를 안고 있는 사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영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야.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냉대, 손주들의 무관심, 아들의 침묵, 그리고 진명의 이야기까지. 뭐 내 돈으로 산 집이 며느리 명의라고? 나는 몰랐어. 대출 때문이라고 해서. 순자야, 그거 완전히 사기야. 당장 경찰서에 가야 해. 하지만 내 아들이잖아. 손주들이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순자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영희는 며칠 후 직접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나랑 같이 법률상담소 가자. 법률상담소? 응, 내 권리가 뭔지 알아야 하잖아. 둘은 무료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할머니 돈으로 산 집인데 며느리 명의로 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내가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어요. 혹시 당시 돈을 이체한 기록이나 통장 거래 내역이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다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소송하시죠. 할머니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소송을 하면 내 아들 손주들이.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할머니 인생도 소중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저 바빠요. 나중에요. 아니야, 지금 해야 해. 수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수진아, 이 집 말이야. 또 그 얘기예요? 어머니 진짜 지겹네요. 이미 제 명의라니까요. 내 돈으로 산 집이야. 어머니 돈도 들어갔지만 대출도 제가 갚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관리비 한 푼 안 내시면서 내 연금 다 생활비로 냈잖니? 그게 얼만데요? 월 70만 원? 어머니 병원비가 그것보다 더 나가는데? 순자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짐이었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온 지 8년이야? 8년 동안 눈치 보면서 살았어. 내 방에만 틀어박혀서 소리 내지 않으려고, 냄새 나지 않으려고. 어머니, 저희도 힘들었어요. 남의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의 엄마? 나는 내 시어머니야. 민수 엄마야. 그래서요, 그게 뭐가 다른데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아들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엄마 안 주무세요? 민수야,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이 진명이가 누구야?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수진이요. 왜 엄마 돈으로 산 집인데? 엄마 그때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신용불량이라. 그럼 나중에라도 내 명의로 바꾸기로 했잖니.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제가 빚 보증을 서야 하는데.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엄마를 속이고 있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나중이 언제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엄마,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안 힘들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요양원 갈게. 엄마.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만 힘들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 순자는 혼자서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연금 7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요양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설이 낙후되고 직원들도 부족했습니다.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방, 침대 4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4인실이에요. 월 65만 원입니다. 화장실은요? 공동 화장실이요. 복도 끝에 있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입수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남편의 시계. 할머니 뭐 하세요? 손주 지훈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간다. 아, 네, 잘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주는 아무 감정 없이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첫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치매 환자가 밤새 중얼거렸고 건너편 침대에서는 누군가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아침 6시 간호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세면하고 식당으로 오세요.
식당에는 60명이 넘는 노인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식판에는 미지근한 죽과 짠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드세요. 다음 어르신들 기다려요. 젊은 요양보호사가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네. 얼마 있다 보면 익숙해져요. 여긴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낮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노인들처럼. 할머니 산책 나가실래요? 요양보호사가 물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갈 기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꺼버렸습니다. 전화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옆방 할머니 김복순을 알게 되었습니다. 75세 아들 셋을 둔 할머니였습니다. 순자 씨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그냥요. 우리 같은 처지에 뭐 슬플 게 있어요? 다 똑같아요. 복순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복순 씨 자식들은 안 오나요? 오긴 뭘 와요. 명절에도 안 와요. 바쁘다고. 그래도 새 아들이나 있는데. 많으면 뭐 해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쁜데 엄마는 이제 짐이죠.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내 아들한테 짐이었구나. 어느 날 복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요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순자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복순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들들한테 연락했는데 아직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순자는 복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순 씨 괜찮을 거예요. 그때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순자 씨 내가 살아서 뭐 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순자 씨 후회 없나요? 자식 위해 평생 살았는데.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복순 할머니는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 순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았나? 아니면 남을 위해 살았나? 며칠 후 친구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야? 영희야, 나 이제 지쳤어. 그래서 더 싸워야지, 내 권리 찾아야지. 영희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무료로 도와주신대. 한번 만나봐.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 증거 자료 다 가져오셨어요? 내 통장 사본이랑 돈 이체한 기록 다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소송하시면 이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할머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를 이용한 겁니다. 이건 범죄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이 행복했으면 했어요. 손주들이 잘 자랐으면 했어요. 할머니의 행복은요? 할머니 인생은요? 그 말에 순자는 멈췄습니다. 내 행복. 내 인생.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소송할게요. 잘 결심하셨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순자는 8개월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식을 법정에 세우다니. 내 권리를 찾는 거야? 권리, 어머니, 우리가 8년 동안 모셨잖아요.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어. 그게 뭐신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소송 취하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그저 곤란함만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6개월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지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겨서 뭐하나. 내 가족을 잃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습니다. 순자는 배상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공간. 아들과 손주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하지만 친구 영희가 있었고 요양원에서 만난 복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같이 살아요. 둘이 작은 집 얻어서. 그럴까? 75세의 나이의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동네 청년이 물었습니다. 외롭긴 하지. 하지만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니까. 그것도 괜찮더라. 순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도 소중합니다. 그 누구도 짐이 될 권리는 없으며 그 누구도 짐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75세에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